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내 머리에 거짓말 장치가 있다. 뇌가 만드는 합리화의 세계. 허파가 숨쉬듯 뇌가 마음한다. 휴스턴 스미스. 불린의 환자의 등장. 1960년대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뇌수술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뇌의 좌측과 우측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았지만 잘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무엇일지 모른다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박사는 1998년 발간한 저서 마음의 과거에서 소설 같은 자아라는 장 제목을 사용하며 이 주제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책에서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 자아가 소설처럼 임의로 지어낸 것이라니. 이것은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비슷한 충격일 수 있겠다. 두 주장 모두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과 사뭇 다르니 말이다. 하지만 자아가 자기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새롭지 않다. 약 2500년 전 붓다가 말했고 도쿄경전 도덕경과 힌두교 불의 이론론에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가자니가 같은 사람들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질문에 차근차근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접 체험 가능한 예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몸소 경험할 수 있게끔 말이다. 다행히 당신은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뇌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뇌가 작동하는 몇 가지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뇌는 대칭인 좌우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뇌량이라는 큼지막한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딱 봤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 흥미로운 점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심한 간질 환자들의 증세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 8억 개에 달하는 신경섬유를 절단하는 실험적 수술이 이루어졌다. 간질 발작 전이가 뇌의 한쪽 방구에서 다른 쪽 방구로 넘나들며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가설에 근거한 수술이었다. 로저 스페리 박사와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연결다리인 뇌량을 끊어버리면 간질 발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고 이 업적으로 스페리 박사는 1981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좌뇌와 우뇌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통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연결이 파괴되자 좌우 방구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 이전까지는 한쪽 방구가 손상된 사람을 찾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뇌량을 절단한 간질 환자들이 등장한 덕분에 좌뇌와 우뇌의 기능적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뇌량을 절단한 이들은 불린의 환자라 불린다. 두 번째, 좌우 방구는 몸을 교차로 지배한다. 몸의 오른쪽은 좌뇌, 몸의 왼쪽은 우뇌와 연결된다. 시각의 경우도 왼쪽 시야는 우뇌로, 오른쪽 시야는 좌뇌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불린의 환자들에게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연구로 좌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당시 심리학계와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내용이었다. 가자니가 박사는 좌뇌가 상황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유와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좌뇌는 일종의 해석 장치처럼 작동했다. 게다가 이따금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한다. 이러한 발견은 세상에 충격을 주어야 마땅하건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이제 분리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뇌가 잠든 사이에 좌뇌가 저지른 일. 가자니가의 초기 연구에서 분리뇌 환자의 좌뇌, 우측 눈의 닭발 사진을, 우뇌, 좌측 눈의 눈 쌓인 풍경을 각각 보여주었다. 이어서 다른 몇 장의 그림을 보여준 뒤 처음 보여준 그림과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을 고르도록 했다. 좌뇌와 우뇌는 각자 완벽하게 기능했다. 우뇌는 왼손을 사용하여 눈 치우는 삽을 골랐고 좌뇌는 오른손을 사용하여 닭을 고른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상황이다. 왜 왼손으로 눈 치우는 삽을 선택했지요? 환자에게 물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화는 오직 좌뇌와 할 수 있다. 말하는 기능은 좌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좌뇌는 이렇게 대답해야 옳다. 모르겠는데요. 우뇌와 연락 끊고 지낸 지 꽤 됐거든요. 하지만 실제 대답은 달랐다. 닭발은 닭과 연결되고 그럼 당연히 닭장 청소할 삽이 있어야죠. 환자는 자신의 대답에 절대적인 확신을 보였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싸하고 말이 되게끔 상황을 재구성하여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분리뇌 환자의 경우 우뇌가 본 눈 쌓인 풍경을 좌뇌는 알 수 없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환자의 우뇌 좌측 눈에만 걸으세요라는 글자를 보여주었다. 환자는 즉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걷느냐고 묻자 또다시 좌뇌의 해석 장치가 튀어나온다. 가서 콜라 좀 가져오려고요. 그럴싸하지만 완전히 틀린 설명이다. 이번에는 웃으세요라는 글자를 우뇌에게 보여주었다. 역시 바로 반응하여 환자는 웃기 시작했다. 왜 웃는지 묻자 당신들이 실험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잖아요. 참 별별 직업도 다 있다 싶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답했다. 기억하라. 여기서 옳은 대답은 이것이다. 당신들이 웃으라고 해서 웃었잖소. 잠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좌뇌는 오직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저 좌뇌에게만 말이 되는 이야기면 그만이다.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다. 또한 개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지시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콜라가 필요해서 걸었다. 내 스스로의 생각이 웃겨서 웃었다. 여기서 어느 설명도 진실이 아니지만 이 해석하는 마음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다. 자신의 설명과 해석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 박사의 연구도 살펴보자. 그의 좌뇌 이론도 가자니가 박사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그는 1년의 실험을 거쳐 좌뇌가 해석과 신념을 만들어내고 해석의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상황과 달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실험은 우뇌가 심각하게 송산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따라서 몸의 좌측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은 좌뇌가 혼자 쇼를 진행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마찰드란 박사의 실험은 우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따라서 몸의 좌측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은 좌뇌가 혼자 쇼를 진행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마찬드란 박사가 환자에게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보자 환자는 그럼요, 이렇게 말이죠 라고 답했다. 다른 환자는 한술 더 뜬다. 자기는 마비된 왼쪽 팔이 훨씬 힘이 세서 커다란 테이블을 5cm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환자는 마비된 몸을 인정하는 대신 합리화를 시도했다. 팔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좀 아프거든요. 또는 오늘 하루 종일 의대생들이 여기저기 쑤셔보고 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팔을 움직이고 싶지 않군요. 가자니가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좌뇌는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진행된 몇몇 추가 연구에서도 좌뇌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비록 사실과 다를지라도 말이다. 이렇듯 좌뇌는 평생 동안 현실을 해석하여 당신에게 들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긴 힘들 것이다. 또 다른 초기 연구를 살펴보자. 인지 및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거기인 물건들 몇 개를 제시한 후 어느 게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라고 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엇비슷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골라보라고 요청하면 오른편에 있는 물건을 집는다는 말이다. 이 실험에서도 우측 선호 경향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걸 고른 이유를 물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좋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도 좌뇌는 그럴싸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얘기했다. 색깔이 예쁘잖아요. 질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피험자들에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물건을 고른 이유라고 알려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는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냐고 항의까지 했다. 본인의 선택이 내부의 자아가 정말로 선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임의적인 기준 때문이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진실을 대면하는 일은 마치 자아 중독이라는 안개를 뚫고 나가는 일이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슬리고 불편한 경험이다. 마음이 해석을 만든다. 자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 몸이 흥분한 이유를 착각하는 상황들이 있다. 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흥분하면 예를 들어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면 곧이어 좌뇌가 나서서 흥분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이 지어낸 이야기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는 불린의 환자들이 닭장을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다라며 인과관계를 창조해내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음 연구들은 좌우 방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멀쩡한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성 상태일 때는 결함투성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흥분과 열정, 그리고 그 외의 강렬한 감정들이 차분한 이성을 손쉽게 압도하고 좌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좌뇌는 마음껏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실험부터 소개하겠다. 남성 피험자에게 안전한 다리와 위험해 보이는 다리 중 하나를 건너게 한다. 위험해 보이는 다리는 폭 1.5m에서 길이 150m, 가파른 절벽과 급류가 내려다 보였고 바람이 불거나 지나갈 때마다 출렁거렸다. 짐작하다시피 이 다리는 심장이 뛰고 숨을 헐떡이게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흥분을 유발하는 장치다. 남성 피험자가 다리를 건너오면 여성 조교가 그림 몇 개를 보여주며 질문지에 답을 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피험자에게 이 실험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성 조교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한다. 놀랍게도 안전한 다리를 건넌 16명 중에서는 2명이 전화번호를 받아갔지만 위험한 다리를 건넌 18명 중에서는 무려 9명이 번호를 받아 연락했다. 이들의 뇌는 흥분이 유발된 이유를 이성 조교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조교에게 실제로 끌렸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남성 피험자들이 설문지 속의 그림을 보고 작성한 글을 분석했더니 위험한 다리를 건넌 쪽에 좀 더 성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는 좌뇌 해석이 무척 변덕스럽고 쉽게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다. 여성 조교가 남성 피험자에게 평형 감각을 측정하겠다고 안내한 뒤 눈가리개를 씌우고 뒤로 젖혀지는 의자에 앉힌다. 그런 다음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마치 사고인 것처럼 우당탕 소리를 낸다. 피험자의 신경계가 자극된다. 해당 피험자들 역시 이 사건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여성 조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조교의 성별만 바꿔서 진행했다. 예상했겠지만 사건을 경험한 남성 피험자들은 조교가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들은 호감과 혐오가 실은 좌뇌의 해석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보여준다. 가슴이 빨리 뛸수록 땀이 더 많이 날수록 해석의 강도가 세지는 건 덤이다. 서로 다른 두 조사팀이 사람들에게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 점수를 매기게 한 연구도 있다. 단 한 팀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보여주고 한 팀은 롤러코스터를 탄 후에 보여준다. 좌뇌라는 해석 장치가 놀이기구를 타면서 유발된 흥분을 인물을 보고 느낀 매력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 연구는 좌뇌가 꽤 세련되고 똑똑하다는 점도 밝혀냈는데 지금 한창 뜨거운 커플이 롤러코스터를 탄 경우에는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당신이라기보다 당신의 좌뇌에게 이미 연인이 있다면 어떤 놀이기구도 어떤 각성제도 낯선 사람의 매력도를 높이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동영상을 불린의 환자의 우뇌에만 보여준다. 이는 신경계를 매우 흥분시키고 우뇌에만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이다. 좌뇌는 이 느낌을 설명하고 싶지만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좀 조마조마하고 무섭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저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분명 가자니가 박사님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왠지 박사님이 좀 무섭네요. 이처럼 우리는 해석 장치의 지시를 받으며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조차 못한다. 화가 날 때, 불쾌할 때, 성적으로 흥분할 때, 행복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이 생각과 경험이 과연 고유한 것일까 의심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생각을 어찌어찌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해석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구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온다. 평온한 일상에 뭔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서 어떤 차가 불쑥 내 앞을 끼어든다든가, 옆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을 뛰쳐나간다든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몇 초 더 쳐다본다든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며 방금 벌어진 일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저런 미친놈을 만나. 뭔가 잊은 게 있는 모양이군.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 마음의 속삭임이 모두 해석임을 눈치채보라. 해석은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좌뇌 해석 장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기에 방금 떠오른 생각이 단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고 판단과 해석을 붙인 뒤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신도 분명 상황을 오해하고 심지어 문제 삼았다가 나중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든가, 취직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든가 말이다.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나는 추측을 했을 뿐 하며 넘어가지만 이 말이 관가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해석하는 마음은 항상 모든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설명이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많은 경우 한치의 의심도 없다. 나중에 그 설명이 틀렸다고 밝혀지면 마음은 실수, 딱지를 붙이기도 하지만 초기의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수는 그것이 실수였는지 인식조차 안 된 채 잊히는 경우가 많다. 불린의 환자가 닭장을 청소하기 위해 삽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건이나 사실이 좌뇌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면 마음의 해석 장치는 그냥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버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석은 실제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나는 추측을 했을 뿐에서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해석 장치의 일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이 나가 바깥 세상을 수없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자니가 박사가 소설 같은 자라고 했던 이유다. 이는 동양의 영적 정통에서 25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의 전통에서는 자아가 그토록 진짜 같지만 실은 지어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 가르치면서 자아가 허상임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 그건 좌뇌가 만들어내는 모든 부정확한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의 주체가 나라는 전제가 인간으로서 겪는 내적 고통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내 친구 하나는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매일 그 이야기를 꺼내며 속상해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급기야 출근을 무서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정말 심오한 통찰을 얻었다. 자신의 좌뇌가 얼마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 말이다. 동양의 영적 전통은 이 통찰을 경험적으로 찾아낸다. 반면 심리학은 실험을 통해 그럴 의도도 없이 우연히 찾아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해석 장치의 해석을 지어낸 소설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어쩌면 그렇기에 심리학계가 가자니가 박사의 연구에 주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주제에 대해 20년을 넘게 강의해온 나도 경험한 일이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많은 증거가 있다 라고 말하면 내 생각엔 분명 나에게 뭔가를 던져대고 말도 안 된다고 저항하고 급기야는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갈 법한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스로 확신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도발하는 말을 하는데도 학생들은 그저 묵묵히 앉아 필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 발언을 던졌는데도 왜 반응이 없느냐고 끈질기게 물으면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멍하니 눈만 껌뻑이거나 제발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하는 듯한 어색한 웃음뿐이다. 만약 내가 담당 교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내 동료 교수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테다. 저 교수 약간 돌았군. 앞서 말했듯 자아는 스스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몇 가지 안정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많은 실험 결과조차 쉽게 간과되곤 한다. 하지만 만약 직접 경험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체험으로 얻은 진정한 이해가 당신의 삶을 뿌리채 바꿀 것이다. 비록 좌뇌 해석 장치는 항상 켜져 있고 마음대로 끌 수도 없지만 일단 그것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눈치챈다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트인다. 머릿속의 나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인정하는 대신 방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만들어내는 친구는 좌뇌 해석 장치로군 이라고 자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해석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이전만큼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흔들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통은 감소될 것이다. 당신의 뇌가 표현하는 세계. 지금부터 10초간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고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나열해보자. 다 끝나면 다시 책 읽기로 돌아온다. 무엇을 나열했나? 아마도 책상, 의자, 나무, 차, 컴퓨터 같은 사물일 것이다. 하지만 빈 공간을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장담한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점이다.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 보이는 것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빈 공간이기 때문이다. 헌데 좌뇌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간단한 체험은 좌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좌뇌는 공간 안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뽑아내려 애쓴다. 우리는 지각 능력을 동원하여 분류하고 패턴을 찾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말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할 거리가 있다. 좌뇌는 바깥 세상을 볼 때 오직 사물에 초점을 맞춘다. 사물을 분류하고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자기 내면을 볼 때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머릿속의 생각을 단지 흐름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붙잡아서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건 아닐까? 결국 자아란 임의적인 움직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토록 개발하려 애쓰던 자아란 삶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와 경험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단지 개념일 뿐인 별자리를 찾아내거나 구름을 보며 개를 닮았다, 닭을 닮았다, 일종의 패턴을 찾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게 있음을 찾아내는 것도 똑같은 실수를 날마다 저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Just the two of us. 침묵 속에 대화